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는 오늘 평일을 열어 결정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향후 추가 변론 종결 시점 등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한 주간 여론조사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 얘기를 나누겠지만 어제 주목됐던 한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죠. 어제 이제 심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이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제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이 탄핵 우리 그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이 이렇게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뭐 굉장히 좀 경고성 메시지를 내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여론이 벌써 40% 넘었었습니다. 이렇다는 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상당히 진행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조금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탄핵 우리 그 대리인단에서도 보면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틀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예. 어제 이루어지고 내일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과거에 보면은 공수처가 어떤 날 그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와서 하루를 그냥 구치소에서 계속 버티는 바람에 그때 변론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또 한 번은 보면은 국회에서 구치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또 하루를 또 구치소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물리적 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방해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비상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게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도 계속적으로 기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제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예정된 결론을 두고 계속적으로 속도전을 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우리 대리인 측에서 볼 때는 결국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어떤 일방 통행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이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많이 좀 불신하는 것처럼 국회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권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헌법이 부여한 국민이 부여한 탄핵 심판권도 교만하게 오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이나 헌법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중대 결심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권을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이 윤곽근 변호사가 언급한 이 중대한 결심이 이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다라는 추측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래서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서 변호사들이 반드시 대리인으로 있어야 이 탄핵 심판이 수행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아마 변호인단이 전격적으로 동반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 탄핵 심판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물론 어느 정도 지금 변론이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실익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마 국민들이 전달되는 그 메시지는 상당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화요일 한 번 더 증거 조사를 위한 기일도 잡지만 아마 우리 대리인단에서 요구했던 추가 증인도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아마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최소한의 방어권이 아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이 요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윤곽근 변호사가 했던 어제 발언 또 9차 변론까지 연장이 됐습니다만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서 또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중대 결심이라는 게 2017년에도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도 사퇴를 시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항의와 또 이견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론전으로 총 대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지층들을 이제 더 결집하는 거죠. 예. 이거 불합리하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론의 역풍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 항의할 게 있으면 또 이견이 있다면 합법적 절차 범위 내에서 이 헌법재판소에 아니 더 필요하다, 변론도 필요하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정인 채택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아예 이게 파행으로 가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감정이 고조돼 있는 것에 대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역작용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일제 때 재판관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격앙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그런 또 아쉬운 점, 또 못마땅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최대한 우리의 제도적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이걸 깡그리 무시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평일을 통해서 18일 또 변론 기일을 더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저는 꼭 필요한 정인들 두세 차례 더 또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지. 만약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이 역할과 또 기능 자체를 갖다가 아예 무산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헌재가 9번째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정해졌는데요. 이날 양측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고요.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6명의 증인 채택 여부를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서 증인이 추가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증인들에 대해서 좀 채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추가 정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게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증거조사 기일이라고 해서 그동안 증거로 채택은 됐는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 아마 증인들 채택을 통한 아마 추가 변론을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덕수 총리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 지금 우리 비상계엄이 있은 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온 그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개의 선언이라든가 나중에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무위원들의 부서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국무회의에 버금갈 만큼 어떤 뭐 국무총리나 부총리는 어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료를 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식적 절차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 모르지만 국무회의라고 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위원들을 나름대로 대표하는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그날 비상계엄이 있은 날 국무회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은 좀 증언을 할 필요가 있는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그날 봉쇄를 하게 되는데 부분적인 봉쇄가 이루어지고 또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실랑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만나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달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2번에 걸쳐서 불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병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을 한번 불러야 이 부분이 조금 명쾌하게 정리가 된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거 어떤 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정치인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알고 있거나 또는 알려진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진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불러서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지 있는지 그리고 체포 명단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화요일 증거조사 기일로 끝낼 게 아니고 대리인 측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추가 증인을 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변론을 한 번 더 할 필요는 있다. 한두 번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추가 증인 채택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받아들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선고를 내려졌을 때 그때 왜 한덕수 총리 정인으로 안 받아들였느냐. 또 홍장원 전 1차장 또 한 번 왜 정인으로 추가해서 안 받아들였느냐.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또 여론이 갈라지게 되고 또 자칫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만큼 또 안타까운 상황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금의 상태로 본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봐야 변론 자체도 물론 이제 더 많은 정인이 있고 더 많이 또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변론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걸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또는 특정 헌법재판관이 추가적인 정인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과도한 것일 테고 저는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정인들은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증인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도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세 번째로 증인대에 섰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어떤 신문이 있었는데 어제 주목했던 점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일단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 지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 이진우 이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저는 일단 그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명령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다만 본인이 수방사령관에게 이것은 옳지 않으니 재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는 받았지만 직접 실행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하달이 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아마 어제 나온 그 조성현 경비단장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다만 이것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을 예.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다.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다만 어제 조성의 경비단장 이야기만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논리적 비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성현 경비단장의 진술은 진술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안점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소가 내란 여부를 다툰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기준이 끌어내라, 끌어내지 않았다가 지금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선고의 기준일까요? 그것보다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기준은 비상계엄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 이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여부, 그다음에 군을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근데 군은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실탄이 있고 공포탄이 있고 그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테고 군이 그럼 국회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그냥 국회 상공에만 이렇게 머무르는 상태. 그래서 말 그대로 경고 계엄이었다. 그럼 경고 쪽에 완전히 방점이 찍힐 정도 모르겠는데 계엄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두 번째 그래서 이 군 투입이 됐다는 것에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국회나 중앙선관위에 군 투입이 됐잖아요. 가서 어떤 행동을 했고 안 했고 뭐 서버를 가져오고 아니고를 떠나서 또 하나는 이제 실행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시도 지시지만 지시는 지금 군 최고 이 수행자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엇갈리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 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부대장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조성현 경비단장의 설명인 거죠. 실행은 안 됐죠. 실행은 네.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인용일지 기각일지. 하지만 그 기준은 비상계엄 플러스 군 투입이 기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체포 명단이 담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도 어제 쟁점이 됐습니다. 조태훈 국정원장은 메모의 작성 경위와 명단의 개수, 또 받아 적은 장소 등을 지적하면서 신뢰성을 문제를 삼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이야기를 국민들께서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대통령이
이재명, 한동훈을 비롯한 정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국민들께서 받은 이 상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 꺼낸 게 보면은 여인영 방청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정치인 명단, 체포 명단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본인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전화를 받으면서 왼손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그 메모지에 너무 휘갈겨 서서 그 부분을 버리고 그 부분을 보고 보좌관에게 작성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어제 조태용 원장은 보면 그 메모도 없어지고 그 다음 날 다시 보좌관을 불러서 너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메모를 작성하라는 것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홍장원 메모가 아니고 홍장원 보좌관 메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고 본인이 작성한 메모도 없고 보좌관이 메모를 작성했고 그다음 이 작성된 체포조 명단도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민주당 의원에게 먼저 전달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지시도 없고 본인의 홍장원 메모가 아닌 보좌관 메모만 남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검찰이 아닌 민주당 의원에게 먼저 건네졌다면 이 부분이 과연 홍장원의 체포조 정치인 체포 메모가 과연 증거 능력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증거의 예.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경우에는 최소한 다시 한 번 더 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다시 한 번 더 가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어제 조태영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누가 참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진실이 너무 혼재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을 불러서 함께 불러서 대질 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네. 추가 변론은 있어야 대통령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든가 변론권이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 좀 의문이 가긴 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정보기관에서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 차장과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어떤 정보를 다루든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든 원장을 패싱하고 전 차장이 결정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설사 그 메모가 있더라도 그 메모를 건네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국정원 원장이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바로 이 메모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메모에 대해서도 보좌관이 작성을 했다. 본인이 조금 더 추가 기입을 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박선원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입니다. 건네졌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성 부분도 도전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체포. 체포는 일단 국정원이 이런 체포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당장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는 네, 체포 권한이 없습니다. 또는 국정원장에게 이런 지시가 내려졌는데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원장님이 좀 대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박지원 원장 또 박선원 국정원의 이 박선원 의원이 몸담고 있을 때 7번이나 승진 청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리한 인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 사람의 말의 진실성이 이제 급격히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실 게임에서의 홍장원 전 1차장의 카드는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선고의 기준이 홍장원 전 1차장일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설사 홍장원 1차장의 이야기, 전 1차장의 이야기가 헌법재판소의 이번에 이 심리에 나와서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기는 해도 정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내용이 결과가 내려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용이 내려지든 기각이 내려지든 그게 중요한 기준은 아닐 거예요. 예. 이번에는 한 주간 여론조사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에서는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인용 응답이 3%포인트 늘었고요. 기각 응답이 2%포인트 줄었는데 이런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변론이 계속되면서 곽종근 전 특수정 사령관이 결국은 요원에서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결국 인원으로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도 상당히 조금 증거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그분들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뭐 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뇌리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종결돼 가는 시점에 보면 결국 중도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면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계몽령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비상계엄의 어떤 취지를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을까. 그리고 그 비상계엄의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비상계엄이라는 그 방식 자체는 잘못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라든가 불법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국민들께서도 큰 틀에서의 큰 흐름은 변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을 물어보셔도 비슷한 대답을 저는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중도층이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아칸소스 주지사를 하던 미국의 빌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를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때는 중도층이었거든요. 스윙 보트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예. 지금도 보면 이런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안이 이 가결됐을 때 지난 12월 이제 14일이죠. 그때는 민주당이 훨씬 더 지지율을 앞섰었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쯤 되면서 국민의힘 보수층이 결집 집회를 해요. 근데 최근에 설명절 이후에 2월 초 또 이제 오늘 시간까지는 다시 또 민주당도 결집하는 서로 팽팽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인데 여기서는 중도층이 기각보다는 인용 쪽에 또 연장보다는 교체 쪽에 최근 들어서는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 척도 또 국민의힘도 보수층이 결집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른바 최근에 전환길 뿜뿜 효과도 나온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론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중도층이다. 중도층에 대해서 얼만큼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중도층이 흡족할 정도의 어떤 혁신안을 탄핵 정국이라도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걸 국민의힘이 내놓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S 조사에 따르면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 김문수 장관이 13%, 오세훈 시장이 8%, 홍준표 시장이 5%, 한동훈 전 대표가 4%로 나타났고요. 다음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보, 범보수로 나뉘었는데 일단 범진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0.8%, 범보수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5.1%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압도적인 뭐 부동 1위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 대신에 일단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의심은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좀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들 보면 김문수 장관이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탄핵 찬성에 대한 그런 여론도 있지만 결국은 탄핵 반대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가 당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김문수 장관이 보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 후계자 그리고 탄핵 반대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제해 왔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장관에 대한 그 부분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만약에 이 탄핵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선 선거 기한이 23일입니다.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 보면 홍준표 대선 후보가 뽑히는 게 21일 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가 3월 초순 또는 중순 정도 예상되는 것처럼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30일 이내에 후보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는 저는 아마 탄핵 반대 여론을 그대로 등에업은 부분이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 그 탄핵 반대가 결국은
어떤 국민적 분노로 그대로 바뀌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김문수 장관 상대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근데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아마 반 이재명 어떤 연대 부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중도층 확장을 위한 후보가 누가 적합하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결국은 김문수 장관 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어떤 양자 대결 안에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이 있다면 조기 대선마저도 우리가 벌써 3년여 전에 대선 치렀지 않습니까? 예. 또 윤명대첩이에요. 왜? 이재명 대표는 더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공직선거법 2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대선 판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김문수냐, 오세훈이냐, 홍준표냐, 한동훈이냐가 아니라 이걸 모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서 지금 김문수 뿜뿜 효과, 김문수 뭐 꽃꽃 문수 뭐 이런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선거 결과가 뭐가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도 그 효과 그대로 이어지겠냐? 아니다. 오히려 양자 대결에서는 확장성이 더 중요하다. 확장성은 오세훈이나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공직선거법 2심 그리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걸 모아낼 수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관계 속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